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 자화상의 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을 읽고 한번 다 같이 이 내용 학습을 해보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학생 또는 내용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보고 또 궁금한 점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작품은 화자가 우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내용의 현대시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교과서의 아주 작은 부분, 그 다음에 작은 글씨 이런 거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은 현대시를 읽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품 화자라고 했을 때요. 시에서 말하는 이가 바로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시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 우물을 매개로 한대요. 그랬을 때 내가 시를 읽기 전에도 이 시에서는 우물이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공부할 때 자아성찰의 매개체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물의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우물이 왜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 시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내용이 현대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윤동주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는 건 곧 요약하면 자아성찰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국어 영역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자아성찰이다. 그러면 이 화자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화자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해보자 라고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그 심리 변화 과정이 곧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이다 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문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첫 번째 우물이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의 주제는 곧 자아성찰,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 변화가 바로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이구나.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알면 이 시를 공부하는데 거의 반절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 공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해나갈 텐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시는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중점으로 얘기하는 내 이야기를 하는 화자 중심의 시가 있고요. 또 다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자 중심의 시를 볼 때 화자의 어떤 내면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대상 중심이라고 한다면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의 특징, 그 다음 이 대상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화상의 의미가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초상화잖아요. 그러면 화자겠어요? 대상이겠어요? 나를 그리니까 내 마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화상이란 시를 보고 이 시 같은 경우는
화자 중심의 시가 돼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자 중심의 시, 대상 중심의 시도 시 제목만 보고서도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분류 방식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윤동주라는 이 시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영화 동주를 보듯이 이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 또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이 문학 공부할 때 시 영역 하면은 어떤 시인의 어떤 시, 어떤 시인의 어떤 시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헷갈리고 분류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도 특히 문학 같은 경우도 체계와 분류화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수학, 과학은 어떤 분류라든가 체계가 정확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작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동주의 삶을 알고 윤동주의 그런 시적인 경향, 그 다음에 윤동주가 주로 자신의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모르는 윤동주의 새로운 시가 나와도 윤동주는 자아성찰을 주로 노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의 주제도 자아성찰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의 어떤 생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윤동주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보고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였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시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자아를 고요히 응시하고 사색하는 내용의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표현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윤동주 시를 볼 때는. 그 다음에 윤동주의 시적 경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아를 고요히 응시하고 사색하는 내용. 이 시 갈래 같은 경우도 시인도 하나의 개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시적 경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좋아해서 주로 자연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더니즘 기법이 좋아서 표현법을 색다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윤동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아를 응시하고 사색하는 자아 성찰을 주로 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요 작품으로는 서시, 또 다른 고향, 별의 는 밤이 있대요. 자, 근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의 작품이 고1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1 교과서에 한 번만 나오고 끝이 아니라 수능 기출,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고3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빈출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시인의 시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욕심 있게 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정시도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반드시 윤동주 시를 지금 배울 때 서시라던가 또 다른 고향이라던가 별의 는 밤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윤동주의 자화상, 그 다음 두 번째 서시, 세 번째 또 다른 고향, 네 번째 별의 는 밤, 이 네 개만 완벽하게 공부를 해도 윤동주의 어떤 시적 경향,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의 특징을 내 머릿속에 확 파악을 해버려. 그래서 윤동주의 새로운 시를 만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학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체계화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를 공부하고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출전을 보면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어쩜 이렇게 시의 제목도 서정적으로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지인이 낸 유고 시집이죠. 거기에 이제 실린 시입니다. 자, 이 윤동주 이야기 한번 저와 함께 낭독을 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시를 낭독해 보았는데요. 어떤 시도 그렇지만 이 시는 한번 이렇게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시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곱씹어 보고 내 마음속으로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한 시고요. 공부를 떠나서 이 시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1연부터 6연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내 머릿속에 확실한 이미지를 전해주듯이 이 시, 텍스트, 문자로 만든 것도 이미지를 확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 이 사과의 동그란 형태적 이미지와 또 빨간색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자의 힘인 것 같아요. 내가 사과를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우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만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100%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사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썩은 사과, 어떤 사람은 탱탱한 사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추상성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받는다. 이게 바로 문화를 공부하는 어떤 재미와 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화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나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 화자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미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미지. 이것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떤 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 시가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산모퉁이라는 말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야 된다고요? 산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 머릿속에 이미 산을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산의 모퉁이가 내 눈앞에 보여. 그게 바로 이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다 산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돌아가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 보여. 산 모퉁이. 그럼 산이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 자연 이런 부분이겠다. 그 다음에 논가도 마찬가지야. 산하고 논은 시골에 있잖아요. 그것을 돌아서 거기에 뭐가 있대? 외딴 우물이 있대. 그러면 이 화자는 이 외딴 우물을 찾기 위해서 산을 돌고 논을 돌았으니까 결코 내 가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찾으러 가기 위해서 좀 마음을 먹고 시간을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이 우물이라는 명사. 아까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우물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산모퉁이를 돌아 예쁜 우물을 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슬픈 우물을 이라고 했을 때, 외로운 우물을 이라고 했을 때 다 느낌이 달라요. 근데 외딴 우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론니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론니한 상황. 그리고 뒤를 또 읽어봐. 이거 외딴 우물 또 누구랑 찾아갔어? 친구랑 다 함께 찾아가서니 아니라 어떻게 찾아갔어? 홀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시를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이 대상을 묘사하는지 부사라던가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외딴도 론니 외로운 거고요. 홀로도 뭐예요? 눈니 외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 외로움, 그 다음에 고립, 이런 정서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응하는 거야. 외딴과 홀로는 나 혼자 기쁜 우물을 나 다 함께 찾아가선, 이거랑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이랑 완전 달라. 그러면 이 화자는 고립돼 있구나. 왜? 이 화자는 곧 윤동주야. 왜 윤동주는 고립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영화 동주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윤동주는 사실 이 고향이 북간도였습니다. 윤동주의 이 큰할아버지가 여기 북간도에 이제 정착을 하셨고, 이 가족들이 이미 3대가 정착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도 짓고요. 윤동주는 이 북간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송몽규 사촌,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와 함께 굉장히 유년의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인 연세대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내가 만약에 윤동주의 입장이면 난 지식인이고 배운 사람이야. 부모의 학비를 받고 이렇게 시, 영문학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현실 속에서,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지금의 나는 고립된 상황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자아를 갖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괴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너무 힘든 거야. 윤동주는 마음이 너무 순수했고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자국민을 팔아먹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랑 결이 달라요. 마음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이 외딴 우물, 홀로 이런 부분에서 외로움과 고립의 정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건, 이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우물 속에 내 모습이 비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의 내면을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 문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걸 곱씹는 걸 성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우물이 되는 거죠. 우물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매개체는 어떤 연결해주는 고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화자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정서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요. 이 이연에도 있습니다. 사면에도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리워집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돼요.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이 시는 자유시, 현대시죠. 그 다음에 문장체예요. 근데 시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바로 운율감이고 리듬감입니다. 그럼 이 운율감과 리듬감을 예전처럼 삼음보, 사음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고전시가가 아닌 현대시, 자유시에서는 어떻게 실현을 하냐. 자연스럽게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종결 어미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하면요. 비읍니다. 애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어체예요. 말하는 투예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고등학교에서 문장을요. 통사라고도 합니다. 통사가 곧 문장이에요. 한자로 얘기하면. 통사 구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게 다 같지 않잖아.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뭘 획득하고 있다? 운율감과 리듬감을 획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연으로 한번 볼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영 같은 경우에서 좀 다른 점을 느껴야 되는 게 내가 나 성찰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보이고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같은 자연만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심리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물을 가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데 나는 거기에 차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자연, 그것도 어떤 자연? 아름다운 자연만 보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 내 마음은 지옥인데 외부 환경은 아름답다? 나는 3월, 4월 봄에 여자친구랑 이별을 했어. 예를 들면. 근데 하늘 내리는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더 슬퍼요. 왜냐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극명하게.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상황이 나는 보이지 않고 이 아름다운 자연만 보이는 상황이 대조된다.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